안녕하세요, 시계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특별하게 의미부여를 해본 적은 있나요? 과거엔 시계가 시간을 체크하는 단순한 도구였다면 오늘날 시계 브랜드는 역사와 기술력이 담긴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담긴 연구 결과물을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 나의 시계구나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애착이 갈 겁니다. 지금은 당연한 기술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 최초로 적용되었을까요? 과연 누가 이 조그만 시계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계 역사상 최초의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스위스에 다양한 직업의 장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누군가가 자신을 워치메이커라 칭하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안 자크 블랑팡인데요. 1735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블랑팡이라는 최초의 시계 브랜드를 창립합니다. 블랑팡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만큼이나 유명한 다이워치를 블랑팡 또한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은 피프티 패덤즈라고 합니다. 또한 최초의 브랜드답게 뚜르비옹,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 등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만들어냈고 최근에는 다소 선정적인 다이얼을 만들면서 한껏 기술력을 뽐냈는데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블랑팡은 또 다른 시계 브랜드 바쉐론 콘스탄틴과 함께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는 어디인가로 항상 갑론을박한답니다. 1755년에 창립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주장은 쿼츠 파동 시기의 역사가 끊긴 블랑팡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창립 시기에 중점을 둔 블랑팡은 자신이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시계 브랜드가 창립된 시기는 블랑팡이 빠르다는 거겠죠. 최초의 손목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손목시계를 만든 브랜드는 전통 시계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현재는 주얼리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까르띠에가 그 주인공입니다. 프랑스에서 한참 주얼리 사업으로 번창하던 까르띠에는 경영자 중 한 명이었던 루이 까르띠에가 1904년에 그의 절친에게 선물하려고 손목시계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도 팔찌 느낌의 시계 같은 액세서리가 존재했다곤 하지만 루이 까르띠에가 만든 산토스 시계가 최초의 손목시계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4년대 시간 보고를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년 동안 치러진 전쟁에서 사람들은 손목시계를 많이 필요로 했는데 이때 오마주가 된 것이 산토스 시계였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시계가 필요했을 시기인 만큼 19세기 디자인이었던 액세서리 느낌보다는 산토스 시계 디자인이 더욱 적절했겠죠. 이것을 기원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의 최초의 손목시계는 루이 까르띠에가 만든 산토스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식 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오토매틱의 탄생 배경을 알아볼게요. 오토매틱 시계란 직접 손으로 태엽을 감지 않아도 태엽을 감아주는 모듈이 있어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자동으로 태엽을 감아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토매틱 시계는 1777년 스위스 뇌샤틀 출신의 아브라함 루이 펠레레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포켓워치를 사용했는데요. 참고로 포켓워치는 지금 시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부유층들만 사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던 시절이었습니다. 페렐레가 만든 오토매틱 모듈은 지금 나오는 오토매틱 시계처럼 360도 회전하는 추를 달아 태엽을 감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켓워치의 태엽을 감는 구조는 위아래로 태엽을 감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회전 운동이 아닌 상하 운동이었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 360도 회전추는 포켓워치에서 효율적이지 않았답니다. 그 이후 1780년 시계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포켓워치에 무거운 추를 달아 상하로 움직여 태엽을 감는 오토매틱 모듈을 개발해냅니다. 이때 이 모듈을 퍼페추얼이라고 부르게 돼요. 퍼페추얼이라는 말은 롤렉스 시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롤렉스의 창립자 한스 빌스 도르프는 손목시계엔 페렐레가 개발한 모듈이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고 360도 회전추를 손목시계에 장착해 자동으로 태엽을 감아주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롤렉스의 오토매틱 손목시계 개발로 인해 오늘날 고급시계 브랜드에서 오토매틱 기능은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기능이 되었고 많은 브랜드에서 더 효율적인 오토매틱 모듈을 개발하려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실 페렐레가 오토매틱 모듈을 처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토매틱 구조를 최초 개발한 워치메이커는
페렐레가 아니라는 학설도 많다고 합니다. 더 오래된 오토매틱 모듈이 실제로 스위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 모듈을 개발한 워치메이커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학자들도 굉장히 노력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1700년, 1800년대에 오토매틱 모듈 개발에 많은 워치메이커들이 참여했고, 그 기반을 토대로 대중화시킨 게 롤렉스며, 오늘날 우리는 태엽을 매일 감지 않고 매일 편하게 시계를 착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계 쿼츠 시계는 언제 발명되었을까요? 쿼츠 시계란 배터리 시계를 말합니다.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충격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고자 많은 워치메이커들이 굉장히 노력했답니다. 그러던 1960년 12월 25일, 많은 워치메이커들의 노력을 뒤로한 채 일본 브랜드 세이코에서 아스트론을 발표하며 편안함과 정확성을 제공하는 최초의 쿼츠식 시계를 우리에게 선물해줍니다. 세이코가 산타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참고로 당시 기계식 시계는 하루에 오차가 10분, 20분 정도 생기는데, 쿼츠 시계는 하루 오차가 5초 이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2차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던 시절이었기에 쿼츠 시계도 대량 생산을 하며 많은 판매를 이뤄냈습니다. 정확성과 내구성 모두 갖췄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사랑받기에 충분했죠. 쿼츠 시계의 인기는 파동을 불러와 비싼 가격대로 자리잡고 있는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 시장을 무너뜨렸고, 90% 이상 시계 브랜드와 워치메이커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은 일본에게 우리도 쿼츠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바로 스와치의 탄생으로 말이죠. 오늘날 스위스 브랜드의 위상이 다시 높아진 건 쿼츠 파동 이후에 스와치 그룹의 왕성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담으로 쿼츠 파동에도 타격이 없던 두 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텍 필립과 롤렉스라고 하네요. 오늘날 손목시계 기능 중 최고의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뚜루비용이나 미닐리부터 퍼페추얼 캘린더 등 복잡한 기술 중 하나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바로 방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최초의 방수 기능의 탄생과 이를 밑바탕으로 한 최초의 다이버 워치 탄생에 대해 알아볼게요. 19세기에는 시계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해 먼지나 이물질로부터 시계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계식 시계는 아주 작은 먼지에도 오차가 나거나 시계가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워치메이커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는 시계 기술을 연구했고, 이를 통해 이물질뿐만 아니라 물로부터 시계가 보호되는 기능도 같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드디어 1926년 롤렉스에서 물과 이물질로부터 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 방진 기능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방수 테스트 기계가 있지 않았기에 다이버 헬멧을 장착하고 사람이 직접 시계를 들고 잠수하여 테스트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방수 시계가 군사용 시계로 파생이 되면서 군인들이 잠수할 때 사용할 다이버 워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오메가 브랜드에서 최초의 상업적 다이버 워치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 최초의 손목시계 다이버 워치를 선보인 오메가는 케이스 안에 또 다른 케이스라는 간단하지만 독창적인 구조로 다이버 워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후 1953년에 블랑팡의 회전 베젤 다이버 워치, 100m 방수 기능인 롤렉스 서브마리너 등 많은 브랜드에서 현재의 다이버 워치에 적합한 디자인과 기능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다이버 워치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사실 우리에게 300m 방수가 필요하진 않지만 오늘날 다이버 워치를 있게 한 많은 워치메이커, 브랜드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듯이 다이버 워치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시계는 바로 파일럿 워치입니다. 1900년대에는 다이버 워치뿐만 아니라 비행도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워치도 비슷한 시기에 발명되었는데요. 다이버 워치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에게 공급되었던 비우어, 즉 플리거가 파일럿 워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독일군에게 시계를 공급했던 브랜드는 랑게온투제네, 벤페, IWC, 스토바, 라코 총 5개 브랜드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 IWC는 독일군과 연합군에게 둘 다 파일럿 워치를 납품했던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독일군과 연합군 둘 다라니. 아무튼 최초의 파일럿 워치는 까르띠에의 산토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초의 손목시계를 받은 인물이 산토스고, 산토스는 비행을 위해 손목시계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된 파일럿 워치는 1909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파일럿 워치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1909년 7월 25일 프랑스의 루이 블레리오는 비행기를 개발했고, 자신이 개발한 비행기를 타고 도버 해협을 37분 만에 건너 영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바다를 횡단한 엄청난 업적인데, 이때 제니스 브랜드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제니스는 시계 다이얼에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새길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가 되었죠. 이 업적을 계기로 파일럿을 위한 시계 출시를 많은 브랜드들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비행기 종류에 맞춰 그 파일럿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해서 오늘날의 파일럿 워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최초의 시계의 기능은 남성들의 로망,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크로노그래프는 언제 어떻게 발명이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시계를 크로노그래프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크로노그래프는 아쉽게도 정확하게 명시된 문서는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역사서를 분석했을 때 크로노그래프의 최초 개발자는 사무엘 왓슨과 조지 그레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왓슨은 당시 5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한 의학용 맥박 측정기를 제작하였고, 조지 그레임은 16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한 시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간 측정의 기능이라는 의미를 두고 만들었기에 최초 개발자라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기준 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1816년 루이 모아네의 천문학용 측정 장치가 최초의 크로노그래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1821년에 니콜라스 루이색이 만든 크로노그래프가 최초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몽블랑 브랜드에서 니콜라스 루이색의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모티브로 한 시계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한 근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오늘날까지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만큼 최초라는 단어가 워치메이커에겐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시계 공부를 하는 저희 시계박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멋진 크로노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 영상 시청을 다 했을 때 여러분의 시계에 각자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어 있길 바라면서,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